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귀한 아이일수록 부르는 이름은 천하게 지낸다는 말이요. 귀신이 해코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요. 옛날에 무슨 왕등이도 어릴 땐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라고 불렸다던데 말 다 했죠. 저에게도 누추를 줘도 안 바꿀 딸이 있습니다. 멀쩡한 이름 놔두고 어려서 또순이라고 불렀어요. 촌스럽죠? 원래는 또순이였는데 애가 하도 똑똑해서 똑자로 바꿨고요. 우리 똑순이는 제 심장이고 분신이었습니다. 절 쫄래쫄래 잘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다른 존재 자체로 제 삶의 이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이 지독하게 속을 썩였고 자식은 딸 하나였습니다. 다들 남편 없는 셈 치고 자식 보고 살라고 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도박에 바람에 돈 사고 치는 남편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가도 어린 딸내미 책임낸 뒤통수만 보면 또 일어나지더라고요. 지 사랑보다 내리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자식 키우며 느꼈습니다. 남편은 애 듣는 데서 힐매 못해멜 못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도 남편한테 들었던 악담이 기억나는 건 왜일까요? 그 표정 말투 손짓까지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돈 내놔. 할 돈 없어? 옆편에 돈 없으면 예쁘게라도 하든가. 박세게 돈 한 푼 없는 게 시집와서 어디 사내 앞길을 가로막아. 너 지난번에 미순이한테 뭐라 그랬어? 조간지쳐? 야, 조간지쳐도 자격 있어야 하는 거야. 너처럼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것도 조간지쳐냐? 왜 이래요? 지난번에 돈 배 줬잖아요. 그 돈은 다 어쩌고 또 돈을 달래? 부모 유산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었으면 정신 차려야지. 저 자식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작정을 했어. 그러면 여자가 말 듣고 한다고 있는 슬림 없는 슬림 다 부숴놨죠. 어린 딸이라고 몰랐을까요? 문이 부서져라 박차고 나가는 소리에 잠도 스쳤을 거고 그 속이 어떨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다가도 새벽에 동이 트면 몸을 일으켰어요. 따뜻하게 국 끓이고 새밥 지어 우리 독순이 밥 먹이려고요. 그때가 8살 때던가 어린 게 잠을 설쳐낸지 동안 얼굴로 밥상 앞에 앉으면 제게 그랬습니다. 독순아, 잠 못 잤어? 왜? 엄만 괜찮아. 앞으로 네 아버지 안 그럴 거다. 우리 이사 갈 거야. 멀리? 엄마 왜 갔대 동네로? 정말? 정말이야? 그럼 우리 서울로 가는 거야. 근데 아빠 쫓아오면 어떡해? 어제처럼 다 부수고 소리 지르면 안 그래. 절대 못 그래. 엄마가 다 막아줄게.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못나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잘못 없어. 아빠가 나쁘지. 같이는 밥 되지도 못하고 우리 모녀 흐느껴 울었네요. 얼마 후 전달에게 약속한 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났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결혼하고 남편 고향에서 살았지만 더는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죠. 망나니 남편 때문에 이웃 시선도 안 좋았고 딸도 그런 분위기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살아도 여기보단 낫겠지 싶어 야밤에 옷가방 책가방 하나씩 들고 밤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 사는 집을 차렸어도 그땐 좋더라고요. 아래 동네에 친정언니도 살고 이모도 사시고 사는 건 공색해도 딸은 잘 입혀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려서 독순이라 부른 보람이 있는지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가웠죠. 딸 칭찬만 했으니까요. 주희 어머니 드세요. 저 담임 선생님입니다. 어머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희 학교에서 잘하고 있나요? 주희 우리 반 자랑이에요 어머니.
공부도 잘하고 배려심도 있고요. 리더십도 좋아서 이번에 반전된 거 아시죠? 여러모로 제가 주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희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웃음이 뒤죽비죽 새어나왔죠. 전 어디서 관성이나 철학을 보면 그랬어요. 모성이 유난히 강하다고요. 남편 보고 없어도 자식 보고 살라고요. 왜요? 제 남편이 어떤데요? 모른 척하고 물어보면 한 번씩 혼이 났네요. 속 썩잖아. 포기해. 남편은 글렀어. 다른 아는 잘 안 왔네. 그거 하나 보고 살아? 제 팔자에 남편은 없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 있는 남편이 지겹게 제 속을 썩인 거겠죠. 서울와서 딸과 함께 산 5년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가장 편해되었습니다. 남편은 딴 여자랑 세리베이 차려 구배기도 안 비추고요. 남편은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부모님 사업 물려받았는데 그 많은 재산 다 들어먹었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황소구 집에 사람이 손실지가 못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아랫사람들 총처럼 부려먹고 여한 없이 갑질을 해서 원한선 사람들도 많았고요. 수위도 참 좋아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걸리면 무조건 싸움을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바닥에서 나 부르는 걸 보니 뜨내기 아니냐? 이러면서 싸움 걸고 때리고 경찰서 가서는 분이 딸 행세하고요. 기도 안 차는 일이 많았는데 하늘이 부심하진 않더라고요. 제 남편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딸 중학생 때예요. 전 하루에 식당을 두 곳을 뛰었는데 밤에 일하는 식당에 친정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말자야, 그 인간 죽었대. 그 인간 누구? 그 빌어먹을 인간 말이야. 저 자식 버려 딴 살림 차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더니 이렇게 가는구나. 술 처먹고 길바닥에서 자다가 객사했단다. 언니와 형부가 장례식장으로 데려가 줬습니다. 딸은 차에다 두고 제가 먼저 장례식장에 들어갔어요. 살림 차린 여자 있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이 사람 빈소가 그렇게 초라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산 여자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낸지 한눈에 보였죠. 전 말없이 차로 가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인사하고 가려고 했죠. 사실 그것도 망설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는 게 좋겠다 여겼어요. 남편 빈소에서 14살 딸 눈치를 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딸도 표정이 어두웠고요. 주인은 제 아빠가 한 짓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때리는 장면까지 봤으니까 아비로서 못해짓 많이 한 거죠. 친정언니와 형부가 딸을 데려가고 빈소의 고향 동네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벌 받았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요. 한파에 술 먹고 빙판 위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주고 지나가던 사람도 무심히 지나쳤대요.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서 주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예쁜 딸 낳아놓고도 외면하고 나쁜 짓만 굴라하다 비명 행사한 운명이라니 기가 막혔죠. 이러려고 고작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폐악을 떨었소? 당신도 참 불쌍한 인생이네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서 미련은 없겠어요. 젖은 가서는 반송해요. 딸한테 지은 죄, 그 벌 감당하려고요. 그 이후로 전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식당 두고 뛰다가 새벽에 김밥 말아 팔기 시작했고 호프집도 차려 오래 했습니다. 호프집 할 땐 딸한테 안 좋은 영향 갈까봐 가게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했죠. 손가락 바디가 툭툭 붉어지고 휘도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다 딸 자식 위해서요. 저 고생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혼자 벌어서 딸 자식 대학까지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주위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좋은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 잡고 푸근한 집에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고 사는 거였어요. 마음고생 안 하고요.
건강만 해라 그런 바람 가지는 부모도 많지만 제가 워낙 불행하게 살다 보니 주위에게 바라는 게 많았어요.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주위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에 턱하니 붙었을 땐 정말 기뻤어요.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았죠. 등록금도 다 벌어놨고 4년 동안 일만 하면 우리 딸 떡 벌어지게는 못해도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진 않아도 제명이 집도 마련한 뒤였습니다. 딸 입학 앞두고는 친정식구들 불러 밥도 제가 샀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매일도 못해답니다. 친정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말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주희야, 너도 애 많이 썼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명문대 아니냐. 네 엄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되겠네. 이모는 나 시집 안 가.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얘 말하는 거 좀 봐. 말자야, 네 딸 말하는 거 들었어? 이거사. 엄마 옆에 딱 붙어 사는 게 효도가 아니야. 나이 차면 멀쩡한 총각 하나 데려와. 결혼해서 예쁜 딸아들도 낳고. 딸은 이모 얘기에 입을 삐죽거렸어요. 결혼 안 할 건데 왜 그러냐고요. 절개 않으면서 평생 엄마랑 살겠다고 하던 딸은 꼭 13년 뒤에 제 눈물 콧물을 쏙 빼며 결혼을 했습니다. 23세 연애를 시작한 청년이랑 10년 뒤에 결혼을 한 거였어요. 자그마치 10년 세월 동안 딸은 그 남자 집안의 코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 이유요? 돈 없고 배경 없고 볼것없는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위 탓은 아니고 다 제 탓이었죠. 그 집에선 너무 없는 집안딸이라고 처음부터 제 딸을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10년 동안 말도 못하게 속이 상했습니다. 썩은 문 들어지다 못해 도가니를 지경이었죠. 주희는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해 공립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지들끼리는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됐습니다. 딸이 20살 무렵에 만난 남자친구였어요. 대학 4학년 때던가 제가 시금치 다듬는데 딸이 곁에 오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얼굴이 스백해져서 뭐라고 하는지도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뭘 안다고 주희야. 똑바로 말을 해봐. 왜 그렇게 말을 웅얼거려? 나 남자친구 생겼다고. 3살 위고 오빠인데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대. 오빠? 남자친구? 그러니까 주희 네가 연애를 한단 말이야.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해. 창피하게. 너무 뜻밖이기도 했고 놀라서 안이 벙벙했어요. 말라우디 무섭게 주희가 저한테 한 청년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유명한 테넌트도 있었는데 청년이 꼭 배우를 닮았더라고요. 최민수 아시죠? 꼭 그 사람 닮아서 내심부청 놀랐어요. 우리 딸은 동글동글 귀염상인데 청년은 손이 굵고 남자답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얘기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청년 말이 글쎄 주희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전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했죠. 둘만 있을 때 딸한테 물었어요. 너도 그러고 싶냐고요. 그랬더니 배시시 오더라고요. 예전에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 안 만나고 저랑 평생 살 거라던 딸의 말이요. 전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고 서운하면서도 시원하고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괘씸한 마음도 들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빨리 시집 갈 줄 몰랐다고 서운하다고 했더니 딸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 때문에 결혼을 최대한 미루자고 했는데 그 청년이 결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자고 했대요. 딸 전공이 특수교육이고 청년은 경영을 공부하는데 그쪽 집에서 아들을 회사 불려준다고 경영 공부 차원에서 미국에 보낸다는 거였죠. 안 그래도 우리 딸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다는 걸 제가 주저앉혔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됐지 무슨 공부를 또 하냐고요. 딸이 유학까지 설계하니 앞이 캄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딸이 멀리 가는 게 싫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싫다고 대학 졸업하고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데 무슨 공부 욕심을 그렇게 내냐고 뭐라고 했었거든요. 딸은 일주일 넘게 시무룩해 하다가 알겠다고 대학원을 직장 다니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참이었고요.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사귀는 총각이 같이 유학을 가자고 했다니 종국엔 딸이랑 헤어질 팔자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엄마, 서운하지? 그냥 안 간다고 할까? 오빠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래. 딸은 대신 저한테 미안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리면 진짜 애 앞길 막는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느라 혼났습니다. 잘 됐지 뭘 그래. 혼자 유학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 총각 이름이 두현이랬지. 집안이 부자인가 보다. 회사 물려준다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낸다니. 알고 보니 그 집안 대단하더군요. 딸이 사귀는 청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작을 맺 것을 그 뒤부터 우리 모녀 마음고생이 징하게 시작됐죠. 상대 남자 집안에서 우리 딸을 많이 반대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딸이 귀한 아들 돈 보고 유혹했다는 게 그 집 주장이었어요. 결혼까지 10년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사위가 버틴 것도 대단한 노력이었고요. 나중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 청년이 어떤 집안 아들인지 알았을 때 부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걸 죽어도 안 된다고 할 걸 후에 찬반했습니다. 청년과 딸은 유학은커녕 집안 반대에 맞서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했어요. 딸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국립학교의 선생님으로 취업했고 청년도 일단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유학 가라는 걸 안 가고 독립해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 승낙 받아내겠다고요. 드라마 보면 그런 일들 많잖아요. 시어머니 둘 사람이 예비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에 불 뿌리고 쌍욕하고 막말하고 돈봉투 던지면서 떨어지라고 하는 장면이요. 전 딸의 10년을 지켜보면서 막장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쓰려서요. 우리 딸이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저도 몇 번 그 청년 어머니한테 모욕을 당했었죠. 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딸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슴에 비수 대못을 얼마나 많이 박던지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일단 편모스라 해서 없이 처음부터가 마음에 안 드네요. 듣기론 술전사도 했다는데 딸 가진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네요. 술장사요? 훅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건전하게 했어요. 애들 데리고 치킨 먹으러 오는 그런 집이었다고요. 우리 주위 제가 일찍 좀 지켜왔습니다.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 제 입장에선 상처고 우리 주위도 힘들어요. 돈이 무섭긴 무섭대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우리 보녀를 꼭 죄인 다루듯이 하는데 저도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주희한테는 얼마나 보질게 굴까. 안 봐도 비디오란 말 있잖아요.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대요. 고상하고 우아하게 생긴 겉모습은 거죽에 불과했어요. 청년의 어머니란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들은 다 싸구려 그 자체였죠. 돈이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줘도 수그지 만들어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는 봤나 모르겠네요. 가난한 척에 아들 장가 보내지 말란 말이 왜 있겠어요. 우리 집 재산 야금야금 그쪽 집으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걸 보자고 우리 투영이 정성껏 키운 줄 알아요. 저 그런 걸 못 봅니다. 애초에 주희가 우리 애폐경 보고 유혹한 거 아닌가요? 말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딸 그런 애 아닙니다. 저도 그 집에 주희 보내는 거 안 내키네요. 그쪽에서 데려간다고 해도 제가 반대할 겁니다. 먼저 일어나죠. 되도 않는 소리를 해야 말이죠. 이런 식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반대를 한 거예요.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주위만 놓고 보면 어디 내놔도 하나 안 빠졌어요.
학벌 좋죠, 직장 좋죠, 얼굴 예쁘죠, 마음 착하죠. 하지만 부모가 가진 게 없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우라통이 터졌어요. 속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딸 얼굴 보기가 미안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당한 거 저한테 10분의 1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주희랑 두영이 별짓을 다 해도 안 헤어지니까 두영이 어머니가 절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딸도 여러 번 찾아갔겠죠. 상황을 다 아는데 안 만나기도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말은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두영이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난다고. 이미 아들이 유학 안 간다고 포기한테 목에서 길길이 날뛰고 화내는 거 겨우 다 내놨다면서 둘을 어떻게든 떼어놓지 않으면 두영이 청년 호적에서 패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자기가 설득할 테니까 주의 제발 떨어지게 해달래요. 이미 아들이랑 결혼할 아가씨 정해져 있고 양쪽 집끼리 경제적으로 미래를 위해 약속한 게 많다면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이 돈 적지 않습니다. 주의 앞날에 꽤 도움되고 해요. 저희 집은 절대로 주의 못 받아들입니다. 애 아빠 사업 그리 하는 거 아시죠? 더구나 두영이 참남이고 결혼할 집안도 정해져 있어요. 감정 노름에 빠져서 결혼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이해하시겠죠? 봉투 그냥 가져가세요. 그 돈 받을 만큼 피곤하게 사는 인생 아닙니다. 주의 제가 설득은 해볼 테지만 큰 기대는 마세요. 저는 어깃장에 나서 좋아 만나는 젊은 애들 강제로 헤어지게 하면 오히려 더 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가 상스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급도 안 맞는데 대접해줬더니 강제 부린다고요.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다나요. 돈 보고 그러는 거 다 안다고 끝까지 그러기에 무시했습니다. 돈 하는 거 참 싫고 자존심 상했어요. 그날 청년 엄마는 제 딸이 근무하는 학교 앞까지 쫓아가서 애 점심도 못 먹게 하고 잔소리를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어찌나 속상하던지 잠도 하나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꼭 그 청년이어야만 하는지 원망스러웠죠. 한 번씩 두영이가 찾아왔는데 나중엔 굳은 얼굴을 뵐 수가 없었죠. 제발 둘이 헤어지라고 한 적도 많아요. 따로 만나 주희를 위해 먼저 떠나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그럴 때 두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주희 없으면 못 살아요. 저한테 공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숨 안 쉬고 살 수 있으세요. 주희가 저한테 그런 존재라고요. 저희 어머니 행동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저 혼자가 있긴 하지만 걔도 저랑 결혼하기 싫어해요. 좋아하는 남자 따로 있어서 연애한대요. 피차 마찬가지인데 어른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거죠.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 결혼 욕심 안 낼게요. 헤어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그 와중에 두영이 청년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어느 기업의 자녀와 결혼한다며 그 청년 엄마가 작정하고 밀어붙인 것 같았죠. 속상함을 감추고 감추다가 우라통이 터져 딸내미 등짝을 때렸습니다. 너는 남자가 걔밖에 없냐? 왜 하필 두영이냐고. 마음 돌려서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좀 해라. 엄마 진짜 속상해 죽겠어. 네가 이걸 보자고 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을까. 두영씨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어떻게 딴 남자를 만나. 나 포기 못해요. 죄송해요 엄마. 결국 두영이는 집을 나오게 됐어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집안 가업이고 재산이고 필요 없다고 부모와 연도 끊겠다고 집을 나왔대요. 그 엄마 절 찾아와서 죽일 때 난리를 쳤지만 결국 주인은 그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10년 만에요. 두영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결혼 허락할 테니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얘기에 그러겠다고 했대요. 시아버지도 모시고요. 딸이 결혼 허락 받았다고 우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바이었고 주변 사람들 다 바이었어요. 이 결혼 포기하라고 했죠.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10년이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결혼을 포기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속상해도 너무 속상했죠. 시집살이 할 거 불보듯 뻔하니까요. 결혼 첫날까지도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니까 딸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만해 엄마. 나 포기 안 해. 안 해 못해. 엄마가 계속 반대하면 오빠랑 나 섬에 들어갈 거야. 아무도 모르는 대로 도망가 버리겠다고. 그냥 나 응원해주면 안 돼. 엄마 이러면 나 너무 힘들어. 결국 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딸이 가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은 참 이상했어요. 그 집에서 다 준비한 결혼식장, 한복을 입고 전 들러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집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숨을 삼키며 딸에게 목돈을 쥐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수해주려고 모은 돈 통째로 줬지만 딸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한테 불을 저지르고 간다고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죠. 어려서는 엄마들 다 따라주더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제 속을 썩이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전 딸이 신혼집도 가보지 못했어요. 시댁 들어가 사는 게 결혼 조건이었으니까요. 매정하게도 안 사도는 일절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전 친정언니 친구 붙들고 하소연하는 게 다였어요. 주위 결혼하면 집에도 드나들고 손자 손녀 낳으면 키워줄 생각도 했는데 그 잔재미 하나 못 느끼고 이게 뭐냐고 반대하는 결혼 10년 버텨서 부득불 우긴 결과가 너무 초라했어요.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시집을 간 건지 감옥살이를 하러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 말리는 결혼이었지만 주위가 좋다잖아. 딸이 좋다는데 누가 말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누가 끌고 들어갔어? 집안으로 들어갔잖아. 애 그럴 거 없어. 그냥 잘 살겠거니 하고 살아. 어떻게 그래? 10년이야. 자그마치 10년. 사람이 독해도 어떻게 그리 독해? 애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냐고. 그동안 결혼했으면 마음 풀고 나도 사돈인데 사람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냐? 이럴 순 없어. 너무 속상해. 그래도 결국 그 집에서 주의 받아줬잖아. 승리의 깃발은 주위가 잡은 거라고. 어쩌겠어? 집 팔자가 그런 걸. 그만한 대기업만 며느리 되는 게 쉬워. 10년 고생한 보람이 있지 뭘 그래. 위로의 말은 해도 언니 역시 한숨을 쉬더라고요. 주위 보니까 어릴 때 속 좀 썩이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다 커서 부리는 고집은 함부로 꺾지도 못하니까요. 전 주위 시집 보내고 오키노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해서 건강검진도 받았지만 결과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 그 집에 보내놓고 전 불면증을 앓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 밤엔 오만 잡생각이 몰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주위가 시집간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 들어온 둘째 며느리는 정치인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비교될 생각을 하면 주위한테 미안했죠. 다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평범한 집에 가서 대접하고 따뜻하게 살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주 보지도 못하는 딸을 볼 때마다 걱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엄마, 좀 무서워. 나 엄마 보고 싶었단 말이야. 난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해? 이거사, 네가 보통 결혼을 했냐? 너희 안사돈 카톡 사진에 보면 맨날 안사돈이랑 네 동서 사진이더라. 네 사진은 한 번도 올린 적 없는데.
너 그 집에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볼 시간도 없다고. 난 괜찮다는데 자꾸 왜 그래? 처음 3, 4개월은 드물게 얼굴도 보고 잘 사는가 싶었어요. 그러다 결혼 1년 만에 연락이 확 줄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어쩌다 연결이 되면 바쁘다고 끊고 시어머니 눈치 보인다고 끊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문자가 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걱정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좀 있나 보다 있습니다. 집 해자려니 기다릴까 싶다가도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우두커니 방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죠. 전 일부러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희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은 먹었지. 너 설마 저녁 안 먹고 엄마 기다린 거야? 부랴부랴 밥을 차리겠다니까 딸은 절마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앉아보라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 때 있잖아요. 뭔 일 왔구나 싶은 데가. 딸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남 얘기하듯이요. 엄마, 나 이혼했어. 다 끝났다고. 근데 나 부자 됐다. 위자료 엄청 많이 받았어.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 가져본 거 처음이야. 처음에 내 말을 이해도 못했어요. 이혼이니 부자니 위자료니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손발에 힘이 쭉 빠지고 그대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딸을 붙잡고 전타를 쳤죠. 딸은 공보에 홀린 애처럼 무표정하게 있었고요. 이혼? 너 이혼이라고 했어? 왜 이혼했어? 그냥 그렇게 됐어. 도서방이 순순히 이혼해줬어? 그럴 리 없어. 너희 억지로 갈라섰지. 네 시어머니가 괴롭혀서 그렇게 된 거지. 주인 똑바로 말해. 어떻게 된 거야? 그러지 마, 엄마. 우리 둘 문제로 이혼했어. 성격 차이. 연애랑 결혼은 다르더라. 도저히 못 살겠어서 정리했어. 다행히 시부모님도 안 매였고. 그냥 그렇게 됐어. 미안해, 엄마. 할 말 없어. 이거 사. 너 좀만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주희야, 너 어디 아프니? 아프지 않고서야 얘가 이럴 리가 없어. 너 똑바로 말해. 뭐 숨기는 거 있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10년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애들이 무슨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합니까? 아무래도 딸이 정성이 아닌 것 같아서 전 사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도서방은 받지를 않더라고요. 미국에 가보려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지. 전 딸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 시집가냐고. 기어이 가겠다더니 결국 엄마 속에 갈갈이 찢어놓냐고 딸을 붙잡고 거이거이 울었어요. 과정이 어려웠던 만큼 잘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딸은 불과 2년 만에 이혼을 했고 또 그 사실을 말하면서 울지도 않고 담담했죠. 무슨 상황인가 도무지 실감도 안 나고 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절 다르더라고요. 엄마, 나 위자료 받은 걸로 공부할래. 유학 가고 싶어. 엄마 알지? 나 대학원 가고 싶어 했던 거. 근데 다 포기하고 취업했잖아. 나 대학원 갈래. 그때 못했던 공부 하고 싶어. 전 눈물을 쏟아내던 걸 멈추고 딸 얼굴을 봤어요. 애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이 났습니다. 주희가 대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가요. 사실 유학도 정말 가고 싶어 했고요. 한 5년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걸 네가 벌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말도 한참 있다가 했어요. 대학 다녔으면 됐지 뭐하러 대학원까지 가냐고.
취직해서 돈 벌다가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설득을 했었죠. 그리고 사위를 데려왔고 둘이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시댁 반대에 부딪혔고요. 결국은 이 못난 애미가 애 앞길을 막은 거였습니다. 미안하고 면목 없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다는 공부도 못 시켜주고 결혼도 순탄치 않고 다른 위자료로 석박사 과정 배우고 싶다고 유학을 가겠대요. 그것도 미국으로요. 아까 노서방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너 바른 대로 말해. 억지로 이혼한 거 맞지? 노서방 미국에 있으니까 따라가려는 거지. 아니야 엄마. 원래부터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했잖아. 노서방 때문 아니야. 믿어줘. 둘이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유는 시집살이 아니면 노서방이 지쳐서일 것 같았고요. 안 싸던 보통분 아니었으니 결혼하고서도 얼마나 애를 휘두르려 했을까요? 중간에 노서방이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이유야 어쨌건 둘 사이만 단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원통하고 분했어요. 둘이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싶어서요. 딸은 입을 꾹 다물고 더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전 주방으로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 딸은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가기 전날까지 우리 사이는 서먹하고 냉랭했습니다. 전 초대로 기막히고 딸은 면이 안 서겠죠. 친정 언니가 와서 딸 애미 보다듬어주고 저럼 냈어요. 어른답지 못하다고요. 그치만 제 속도 말이 아니었죠. 이혼한다들 유학 보낸 제 심정 말로 다 못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손바닥 뒤집듯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하고 힘들 때 엄마 옆에 있지 뭐하러 갔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잘 됐다. 그래 공부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10년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더니 고작 1년 살고 이혼이라뇨. 전들 그걸 소화할 시간이 있어야죠. 속상해도 딸 자식 앞에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맥을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영하던 핏반집도 팽개치고 자리 펴고 누웠어요. 노서방도 괘씸하고 그 집안 인간들 다 원망스러웠죠. 엄마, 나 도착했어. 걱정 마요.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알잖아, 나 공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 진짜 괜찮아. 이혼한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엄마도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네 걱정을 왜 해? 어차피 다 네 맘대로 하는 걸. 알아서 해라. 끝낸다. 걱정되는 마음과 달리 입에선 뾰족한 소리가 튀어나왔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미국 가서는 연락도 고잘하던 애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다리면 오겠지 하고 이틀이고 3일이고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넓고 또 먼 나라예요.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딸이 걱정돼서 노서방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꺼져 있고 어떤 날은 신호가 가다가 끊기고 일부러 안 받나 싶다가도 붙잡을 끈은 그거밖에 없어 계속 연락을 했죠. 그리고 보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그 전화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노서방인가? 날쎄, 제발 전화 끊지 말아주게.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안녕은 무슨. 자네, 혹시 우리 주위 소식 못 들었나? 공부한다고 미국 갔는데 애가 연락이 없어. 애가 다 죽겠네.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아니지. 노서방은 알고 있는 거지. 분명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그런데 노서방이 자꾸 전화를 끊으려는 거였어요. 막 다그쳤더니 노서방은 지금 한국에 있다고 실토를 했죠. 주의에 대해선 모른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확실히 안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어둡고요.
자세히 얘기를 안 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결국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사람 뒷조사해주는 그런 데까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일단 도서방부터 의심스러웠어요. 주희가 이혼했다고 한 뒤 사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갔다는 도서방이 한국에 있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딸 연락 안 되는 것도 납득이 안 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심부름센터 사람 말로는 도서방이 매일같이 대형 병원에 간다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전 새벽 대바람부터 도서방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정말 도서방은 차를 대형 병원 주차장에 대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감에 우리 딸이 어딜 다쳤나 싶었고 전 허둥지둥 전 사위의 뒤를 따라갔죠. 그리고 병실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주희야, 우리 주희 맞아? 설마, 아니지. 도서방에 들보더니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는 분명 제 눈에 우리 딸이 맞았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목구비는 우리 주위인데 뽀얗던 피부가 어디 가고 부기죽이 예쁘던 볼살 다 어디 가고 얼굴이랑 온몸 뼈밖에 안 남은 모습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전 펄펄 떨면서 침대가로 갔습니다. 침대 위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여자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아픈 모습의 딸이었어요. 장모님, 여길 어떻게... 도서방은 놀라서 입을 못 다물었죠. 기가 막히게도 제 딸은 입만 버금버금하고 놀란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고요. 너무 큰 충격에 울지도 못하고 간신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은 그 와중에도 제 손을 꼭 쥐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 줄 수도 없었지만 꼼지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이고 주희야,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주희야, 내 딸, 이게 무슨 일이야? 전 딸을 안고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전 더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다 기워내고 다시 병실로 쫓아와 봤습니다. 하늘이 노랬어요. 병실 앞 이름표에 박주희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우리 딸은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죠.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엄마인 제게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주희야, 이거 사. 이 미련한 거 사. 이 정도로 아픈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여기가 미국이야. 엄마가 대신 아프마.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도서방도 곁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전 사위를 바닥에 끌어다 앉혔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젊은 애들이 왜 병원에서 이러고 있나 하니 소리 지금이었습니다. 도서방,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진작 나한테 연락하지. 아니 처음부터 알려줬어야지.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 왜 나한테 숨긴 거냐고. 의료진이 와서 절 말렸어요. 이러면 주희한테 안 좋다고요. 전 눈물을 닦고 우리 딸 곁에 앉았습니다. 뼈만 남은 몰골로 주희는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푹 패인 뺨 위로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희는 기운이 없는지 소리는 못 내고 입모양만 벙긋벙긋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안하다고, 엄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기운 빠지니까 말하지 말라고 주희를 다독였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딸도 놀리겠죠. 아픈 딸이 잠들고 전 도서방과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들을수록 기막힌 얘기였습니다. 도서방도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둘이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아기 갖기 전에 해보자고요. 그러다 주희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름도 생소한 난치병에 걸린 걸 알게 됐대요.
게다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시한부 선고까지 받게 된 거였죠. 당연히 둘은 인정할 수도 없었고 또 서방이 미국에서 치료해보자고 했대요. 먼저 가서 집이랑 병원이랑 알아봤고 그 사이 주인은 절 찾아왔고요.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이혼했다는 거였죠. 저한테 죽을 병 걸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쥐어짜는 거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고요. 미국에 가서는 도서관에 마련한 집에서 머물면서 백방으로 치료법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방도가 없었대요. 알아보다 결국엔 포기하고 둘이 같이 한국에 왔고요. 딸의 상태는 심각해져서 입원은 했지만 가망 없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렇게 저한테 날리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던 거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요? 혼자 울고 있으려니 지난해 저의 행동이 뼈저리게 후회가 됐습니다. 딸 어릴 때부터 늘상 했던 말이 있었어요. 너 아니었으면 엄만 죽은 목숨이었다고요. 어느 정도 그건 사실이었어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꽝꽝 언 관계에서 이승을 떠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목숨을 부지하는 게 구차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강물에 들어가는데 종아리에 얼음이 툭툭 부딪혔어요. 그때 추위가 딱 그만할 때였어요. 제 종아리 붙들고 끙차 일어날 때였죠. 어린 딸을 떠올리자 도저히 목숨을 내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버리면 주인은 혼자가 되는 건데 애비가 건사하기는커녕 천도구르게 될 텐데 산 어디에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부르는 애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강을 뛰쳐나와 비친 듯이 집으로 뛰어갔어요. 머리가 산발이 되고 눈물 콧물이 얼어 얼굴이 따가웠죠. 빙판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집으로 갔더니 애기였던 주인은 제가 나올 때 해준 그대로 두꺼운 담요에 푹 쌓여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자는 아기 모습에 전 무너졌죠. 펑펑 울면서 주의를 안아들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절대로 딸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 딸을 위해서만 살겠다고요. 그날 밤의 일은 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내 전부다. 너 아니면 엄만 쓸 이유가 없다. 저한텐 당연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이 딸에겐 너무 큰 짐을 치운 건 아닌가, 둑이 된 건 아닌가 너무 한이 맺혔어요. 어디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왜 지금에서야 드는 걸까요? 그 부담감이 쌓이고 쌓여 무서운 편이 됐나. 굳히지도 못해 난치병이 된 건가. 제 가슴에 치고 또 쳤습니다. 주희가 저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지극해서 자기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고 할까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으니 저한테 연락을 또 끊었던 거였고요.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엄마가 마음 독했거니 못했던 공부 이제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겠거니 속 깊은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을 헐헐 나비처럼 살지 못하게 한 게 그렇게 한이 됐습니다. 딸은 하루하루가 고비였죠. 전 대리 딸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속마음을 얘기했죠. 미안하다고. 우리 딸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엄마가 고개를 못 들겠다고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있지. 엄마가 결혼할 뻔한 거 알고 있어. 그때 범수 아저씨가 결혼하자는 거 엄마가 안 했잖아. 나 이문에 맡기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고. 고마워 엄마. 나 버리지 않아줘서. 나 이만큼 키워줘서. 그리고 미안해. 엄마 속삭여서.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딸이 중학교 졸업할 때 저한테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별했고 자식이 없었죠. 주위 친정 언니에게 맡기고 둘이 살림 차리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어요. 주희 이모네 맡기지만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남자 평판도 좋았지만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대인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우리 딸이 그걸 하라던 모양입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다 박복한 제 탓이었죠. 절 만난 지 일주일 뒤에 딸은 제 품에 안겨서 숨을 거뒀습니다. 위독하다는 소식에 이어 가망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혼도 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죠. 하지만 딸이 유언을 남긴 게 있었어요. 절대로 자기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해녀 주위를 따라갔다가 딸이 저를 외면할까봐 그것도 무서웠고요. 비근한 보정으로 딸의 장례를 겨우겨우 치렀습니다. 수식 뜨고 달려온 친정 언니, 친구 지인들 모두 통곡했어요. 우리 주위 너무 가엾다고요. 저를 붙잡고 어찌 산을고 우는데 독신아가 울지도 못했습니다. 노서방도 하루가 다르게 수축해졌어요. 내 주위가 군계와 같다던 착한 사위, 노서방은 날 가는 길 끝까지 함께하면서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살아서 저런 사랑을 받았거나 나 말고도 우리 딸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건 참 다행이었죠.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스러웠던 딸은 저한테 작고 귀여운 가족을 남겨줬어요. 딸이 살아있을 때 노서방을 따라 둘에 사는 집에 가봤습니다. 둘은 원룸 하나를 구해놓고 지내더라고요. 시부모도 모르게요. 노서방은 원만이 많았어요. 우리 주위 그렇게 된 거 자기 부모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잘 지켜주지 못한 자기 탓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주위 병 알고는 완전히 연을 끊었답니다. 돈도 자기가 번 것만 갖고 나왔대요. 노서방은 옆집에서 웬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왔어요. 집 비올 때면 옆집에서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원하는 게 없었는데 주위가 강아지는 꼭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 강아지예요. 귀엽죠? 주위가 이름도 지었어요. 발레예요. 저절로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주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했어요. 제가 내내 반대해서 못 키웠지만요. 그것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위 부탁에 강아지 사진 잔뜩 찍어 병원에 갔더니 딸이 기운 없이 웃더라고요. 달래, 예쁘지? 엄청 귀엽더라. 꽁도 어릴 때처럼.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 그 강아지 엄마가 키울 수 있어? 전 거절했습니다. 딸한테 그랬어요. 다 낳아서 태어난 다음에 직접 키우라고요. 그런데 주위가 정색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잘못되면 엄마가 키워줘.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나 아무래도 걸어서 못 나갈 것 같아. 네가 잘못되긴 왜 잘못돼.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 하지만 주인은 코 벌어질 일을 아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죽어도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달래 키우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아달라고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제가 우열하니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는 동안 엄마 우는 모습 더 많이 보고 싶다고 울지 말라고요. 결국 주인은 달래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밤중에 고요히 제 곁을 떠났어요. 딸내미 돈 감겨주며 전 한 소리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잘 가라는 말도 못했어요. 주의가 없는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딸이 남긴 말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따라오지 말고 잘 살아달라는 그 말이요. 강아지 달래가 제 곁에 다가와 저를 봅니다. 신기하게도 슬퍼할 때마다 곁에 다가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딸의 목소리가 귀에 울립니다. 강아지 이름 왜 달래인 줄 알아? 진달래의 달래야. 엄마 진달래 좋아하잖아. 어느새 또 목이 메이네요. 봄에 남들고 놀이 다닐 때 전 집에서 김밥만 열심히 샀습니다. 딸은 TV만 보고요.
애들이 고군놀이도 못 가고 진종일 일하다 밤이 되곤 했죠. 다른 뉴스에서 나오는 꽃게 나들이 간 가족들을 유심히 보다가 저한테 울면서 줄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꽃 보러 가자고요. 벼르고 벼르다 한번 나섰습니다. 저녁 일까지 다 마치고 밤에요. 벚꽃 목련은 지기 시작했고 진달래가 피는 때였죠. 때늦은 밤 강변에 불이 켜졌습니다. 주인은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어요. 밤에 소풍 나오니 재미있다고요. 그때부터 우리 딸은 봄꽃은 진달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일은 또 제 마음에 찢어지게 했습니다. 주희가 떠난 빈자리는 큰 그림자로 남아있네요. 울면서 그 그림자만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눈 감을 때까지 그러겠죠. 전 강아지 다리를 옆에 끼고 살다시피 합니다. 밥 주고 대소변 치워주고 산책시켜주다 보면 하루가 다 가네요. 달래야, 밥 다 먹었어? 우리 산책 갈까? 꿈뻑꿈뻑 졸다가도 산책 소리만 나오면 벌떡 일어나는 강아지가 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 주변 지인들 조언을 듣기로 하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얘 이름은 다리입니다. 달래 다리와 함께 슬면서 불쑥불쑥 솟는 슬픔을 삭히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도서방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요. 도서방, 이제나 찾아오지 말게. 새 출발해. 젊은 사람이 너무 오래 그러고 있으면 못 써. 달래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도 그만 있게. 내가 가끔 사진 보내줄게. 그러는 게 좋지 않겠나? 주인 눈 감을 때 나한테 남은 인생 잘 살아달라고 했어. 자네한테도 비슷한 유언 남겼을 것 같아. 맞지? 내 말이 틀린가? 사위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대요. 주의를 잊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주의를 잊지 못한 채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그럴 마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도서방 집안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예전만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서방 혼자 들고 얼마 안 가 둘째네도 이혼하고 저와 딸한테 그렇게 표독스럽게 굴던 사모도 병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양복 입은 남자가 찾아왔더라고요. 도서방 어디 있는지 아냐고 병중의 사모가 찾는다면서요. 그때 도서방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고 저한테도 6개월 넘게 연락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나도 모른다. 아프리카에 갔다고만 알고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얼마 안 가 그 사모도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노수방한텐 한참 후에 연락을 받았죠. 어머니 임종 못 지키고 장례 한참 지나서야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착잡한 소식이었습니다. 주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딸도 없이 4계절을 5번이나 보내다니 저도 참 독한 어미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최선이에요. 강아지 돌보고 주위 소원대로 남은 생 열심히 사는 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 딸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마다 달래를 바라보네요. 강아지는 수명이 짧다고 해서 전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달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 눈물이 흘러서요. 동네에 같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이유도 생기고 제 삶이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게 다 우리 주위가 남긴 선물이겠죠. 살아가는 이유가 또 다른 생명이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날의 과오 떠올리면 뭐하겠냐마는 주위한테 미안한 마음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박복한 엄마들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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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